자, 지금 우리가 6장을 하고 있죠. 이자율의 위험 구조와 기간 구조.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다. 그런데 그 만기 수익률이 채권마다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채권마다 왜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만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있고, 잔존 만기 기간, 아니면 채권 자체의 만기 기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외 때문에, 만기를 제외한 나머지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봤는데,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디폴트 리스크, 두 번째는 유동성이 얼마나 크냐, 세 번째는 이제 세금에 따른 세금의 효과 차이, 뭐 이 세 개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사실은 디폴트 리스크입니다. 채권 발행자가 약속을 제대로 지킬 것이냐라는 거죠. 약속을 못 지킬 위험도가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낮겠죠. 채권 가격이 낮다는 이야기는 이자율이 높아야지 팔리는 채권입니다. 만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디폴트 리스크죠. 그리고 이제 그 디폴트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물론 전문 투자자라 하더라도 수많은 채권을 제대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기관이란 게 발생했고 만들어졌고, 그 신용평가기관들이 부여한 등급 그레이딩에 따라 가지고 보통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들마저도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트리플 A 채권, 뭐 더블 A 플러스 채권, 아니면 뭐 더블 A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다 나눠지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채권의 투자 여부를 보통 판단합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배운 내용이고, 오늘은 후반부, 그러니까 이자율의 기간 구조, 즉 디폴트 리스크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유동성은 다 동일한 채권이 있다. 동일한데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만기까지의 기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서 만기가 3개월물, 뭐 1년물, 아니면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 30년 이런 식의 채권이 다 쫙 발행됐다. 그러면 그 채권들의 만기 수익률이 다 어떻게, 가격이 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그 가격 가지고 역산했던 만기 수익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 이런 과거 데이터를 한번 딱 보죠. 과거 데이터를 쭉 보면,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보면, 대략적으로 이게 한 65년 동안 데이터입니다. 65년 동안 미국의 국채 소위 만기별 수익률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개월 만기 단기 채권, 제일 만기가 짧은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3에서 5년 만기 채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년 만기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가 차이가 나는데, 뭐 일단 보면 제일 바닥에 깔린 것은 다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바닥에 깔렸죠. 그래서 단기채, 만기가 짧은 채권의 이자율이 제일 낮구나라는 것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거와 빨간 거는 뭐 겹쳐진 게 많죠. 겹쳐진 게 많은데 최소한 90년대 이후부터는 체계적인 이 흐름을 보입니다. 체계적인 순서를 보이죠. 빨간 게 일반적으로 더 위에 있고, 파란 것이 연두색과 빨간 것 사이에 놓여 있다. 라는 것은 만기 수익률이 단기로 갈수록 그 만기 수익률이 낮고, 장기로 갈수록 만기 수익률이 높아진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반적인 패턴이 그렇구나.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때에 따라서 이게 뭔가 하면 한꺼번에 같이 존재하는 때도 있죠. 이런 데는 같이 존재하는 거고, 이럴 때는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하고, 이럴 때도 이거 세 개가 다 같이 존재하고 있죠. 때때로는 뭉쳐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더한 경우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때는 뒤집어졌죠. 이때는
뭐 이 녹색이 파란 것보다 더 위에 있죠. 그 이야기는 녹색이 제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파란 게 보이고 그럼 그 밑에 빨간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때는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는 뭔가 하면 장기채일수록 이자율이 높고 만기 수익률이 높고 단기도 낮다. 그게 전형적인 패턴인데 종종 뒤집어지는 경우도 종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순서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서 패턴을 볼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세 개의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동반 변동한다라는 이야기죠. 오를 때는 다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다 오르고 다 떨어지고 다 오르고 다 떨어지고 다 오르고 다 떨어지고 물론 이제 조금씩 진폭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종종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는 동반 변동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실제 팩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팩터에 대한 이제 이론적 설명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뭐 그 전에 실제적으로 현재의 데이터도 한번 더 보죠. 그래서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입니다. 뭐 오늘 데이터입니다. CNBC가 금융 쪽으로 요즘 제일 열심히 한 언론기관이죠. 보면 여기 있습니다. 시큐리티. 뭐 항상 제일 위는 그 주식이죠. 그죠? 주식이 사람들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주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해가지고 다시 또 뭐 나눴는데, 주식 이외의 시큐리티죠. 그러면서 제일 위가 원래 항상 채권입니다. 반드고. 반드가 여기 쫙 있죠.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테니까 좀 크기를 키울게요. 자, 이러면 잘 보이죠? 채권. 채권회가 쭉 되어 있습니다. US 10년물, US 30년물, US 5년물, US 2년물, US 3개월물. 3months, 3개월물이고, BUND라는 것은 이건 유럽입니다. 유럽 국채입니다. 유럽 국채. BUND는 유럽 국채 10년물, JPN. 자펜, 일본 국채 10년물, 그 다음 UK, 영국 국채 10년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시장에서 제일 대표 채권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무수히 많은 만기 수익률, 채권의 가격에 대해서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이런 채권이다. 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있는 것은 몽땅 다 국채입니다. 국채. 회사채는 별로, 회사채는 없습니다. 다 국채죠. 그래서 주 거래되는 것이 이래 국채입니다. 국채인데, 통상적으로 봐가지고는 35, 2, 3개월. 긴 것부터 쫙 배열해놨는데, 그 중에서 뭔가 10년물만 제로에 빼놨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10년물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뭔가 하면 채권 시장에서 가장 키되는 만기는 10년입니다. 10년 걸 가장 많이 거래하고, 가장 이제 뭐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년물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항상 뉴스에 오르는 미 국채 가격, 국채 만기 수익률 변동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다라고 할 때 항상 이겁니다. 이게 뭐 0.9%에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1.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금융시장을 엄습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74. 그럼 위에서부터 보죠. 30년 만기 그러면 2.4%입니다. 그 다음 만기가 10년이죠. 1.7, 5년 만기는 0.9, 2년 만기는 0.16, 3개월 만기는 0.028입니다. 물론 이게 뭔가 하면 다 연율입니다. 연율이고 만기간율이 아닙니다. 그 연단위 수익률로 다시 하산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건 뭐 앞에서 본 그래프와 동일한 전형적인 체계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만기가 길수록 그러니까 만기 기간이 길수록 만기 수익률이 높고 만기가 짧을수록 만기 수익률이 낮다. 그래서 3개월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게 퍼센트입니다. 1%, 0.02%라는 얘기죠. 0.02%. 1%도 안 되고 0.1%도 안 되고 0.02%다. 0.0, 뭐 반올림하면 0.03%,
정도다. 30년 만기 채권이 돼야지 뭐 연율로 연이자율이 2.4%입니다. 10년 만기는 2.7%. 그리고 여기서 이자율이라고 표현을 쓰고 위에다 1드라고 되어 있죠. 1드.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 1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 차이를 쭉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거 보면 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구나. 그러니까 역전을 안 했구나라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항상 금융시장에서는 또 그렇죠. 역전하면 이제 그때는 또 굉장한 정책적인 변화가 생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전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통상적인 상태구나.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냐 그러면 굉장히 플랫하다가 역전 안 하고 굉장히 플랫, 낮은 쪽으로 굉장히 플랫하다가 만기 수익률이 그러니까 일드 커브가 플랫하다가 지금 슬로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슬로프가. 그러니까 긴 만기일수록 뭔가 하면 만기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단기 아주 짧은 만기의 채권 국채의 만기 수익률은 거의 0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그거는 뭐 지금 이 양적 완화 아니면 정책 금리가 0%고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돈이 넘치니까 당연히 그 단기채 이자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0입니다. 0. 0.028%라는 게 거의 0이라는 거죠. 0인데. 그리고 이제 쭉 다 거의 뭐 0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플랫 비슷하게 돼 있다가 서서히 이제 슬로프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미국채 이외에 이제 비교해 있는 국채가 EU 국채, 일본 국채, UK 국채 뭐 이렇게 비교를 했죠. 그리고 다 10년물을 비교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시장의 키되는 이자율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거겠죠. 유럽 국채의 만기 수익률은 마이너스 0.287%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발행금리로 보면 되는데 발행금리조차도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발행금리. 발행금리가 마이너스면 이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그러면 이걸 왜 사냐? 손해보고 채권을 왜 사냐 그랬는데 저는 이야기했죠. 무조건 편성을 해야 돼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데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거를 사기는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덜 그러니까 손해를 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굉장히 이상한 지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상한 지경에 빠져 있죠. 그게 2007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금융시장은 굉장히 이상한 지경에 빠져 있죠. 특히 미국이야 뭐 그 미국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발생하고 나가지고 2014년, 15년, 16년 정도는 돼가 다시 정상화가 됐습니다. 정상화가 됐는데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정상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코로나 사태가 그냥 연달아 발생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진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도 0.1%가 안 됩니다. 0.097. 그러니까 거의 0이라는 얘기죠. 미국은 그래도 1.7%까지는 됩니다. 되는데 거기 비해 가지고 일본이라는 것은 일본은 17분의 1도 안 되죠. 그만큼 이제 이자율이 낮습니다. 뭐 낮다는 것은 이제 싸게 빌릴 수 있다 뭐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내에서 이제 영국은 다르죠. 영국은 다른 것이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시끄럽고 마찰도 많이 있고 그렇죠. 논란이 많이 있는데 영국은 항상 유럽 내에서도 조금 다른 스탠스를 많이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했고 금융 시스템도 틀립니다.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금융 시스템도 보면 금융시장 아니면 금융 시스템도 영미식이 있고 대륙식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식의 시장 중심적인 금융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대륙식의 그런 금융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륙식 금융 시스템은 시장 중심보다는 기관 중심입니다. 금융기관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영미식은 뭔가 하면 이제 시장 중심으로 금융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중심으로 그게 이제 자금 조달의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막아 시장 경제에 더 맞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게 옳다 틀리다 문제는 아닙니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더 시장 경제적인 것이 영미식이고 그 다음에 대륙식이라는 것은 기관 중심적이고 기관 중심적이라 그러면 정책적으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더 그 의사결정이 좌우될 가능성은 높긴 높습니다. 높긴 높고 이제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영국이 대륙하고 좀 떨어지겠다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 이거 모든 일을 같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거죠. 금융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체계도 그럽니다. 법체계도 여러분들이 법학을 배운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헌법체계를 본다 그러면 소위 대륙법 그 다음에 영미법은 다르죠. 영미법은 관습법이고 대륙법은 소위 헌법에 따라 가지고 자고 해석적인 법입니다. 이제 그게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어떤 차이가 경제적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나냐 그러면 영미식은 변화를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관습법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가지고 대법원에서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의 이 관습이 바뀌면 그 바뀐 관습대로 판례를 다시 내리죠. 내리면 체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금융도 시장을 통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변화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변화를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문제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은 있기는 있을 수 있죠. 너무 빨리 나간다. 그러나 이제 대륙식이라는 것은 변화에 대해 굉장히 느립니다. 헌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있기야 있지만 굉장히 바꾸기가 힘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몇십 년째 나오고 있는데 감히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헌법을 읽어보면 진짜 뭐 그 조선시대 용어 같은 것들이 종종 용어하고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바꾸긴 바꿔야죠. 그러니까 뭐 첨예한 두 이해 당사자 간의 다툼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구를 보고 내용을 본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전혀 안 맞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바꿔야 되는데도 한 번 헌법에 손을 대면 이제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그 싸움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헌법,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기관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 기관이라는 것은 옛날에 해오던 버릇대로 계속 해옵니다. 해오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오면 잘 받아들여가. 왜냐하면 기관의 장들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죠. 언제든, 그게 어떤 시대든지 간에 주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립니다. 보수적이고. 그러면 변화를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영미식과 유럽식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법체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금융 시스템도 다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영국은 따로 이제 항상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에 이민 문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하게 됐지만, 금융에서는 항상 거리를 줬기 때문에 유럽이 다들 뭔가 하면 단일 통화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단일 통화에 가입을 안 했는 겁니다. 유로에 가입 안 하고 계속 자국 통화를 가진 겁니다. 단일 통화로 가입한다 그러면 장점이라는 것은 가입국 내에서 소위 환전 비용이 없어짐으로써 더 편리해지고 경제 통합이 더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죠. 경제 통합이 강화된다 그러면 시장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더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지만 단점은 전형적인 단점이라는 것은 통화정책의 소위 독립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통화량의 조절인데 자기 나라 필요하면 통화량을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건데 단일 통화가 되면 그거는 각 개별 국가가 통화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 권리가 없어지고 또한 정책도 없어지고 환율이 없어지고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영국은 따로 독립적으로 남아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의 그 국채, 뭐 유럽의 통합국채라는 것들이 있는데 반해가지고 영국은 뭐 브렉시트 이전에도 통화는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따로인 겁니다. 일본이 또 큰 손이죠. 큰 손이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뭐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뭐 넘버 2였다가 지금 넘버 3로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게 실시간 이 만기 구조입니다. 실시간 일드 커브입니다.
세계적으로 현재 지금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우리가 일드 커브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익률 곡선. 동일한 채권 불이행, 채무 불이행 위험, 유동성, 세금 부과 특성. 그러니까 이자율의 앞에서 지난 시간 배웠던 위험 구조가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위험 구조는 다 동일한데 동일한 채권들이 만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걸 이제 눈으로 쉽게 보기 위해 가지고 만기에 따라 수익률을 다 점으로 찍어 가지고 선으로 연결시킵니다. 연결시키면 그거를 우리가 수익률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나? 이게 없네. 저 뒤에 좀 있는데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만기 수익률인데 그러니까 그 일드 커브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까 보면 만기 기간이 있죠. 제일 왼쪽이 3개월물일 겁니다. 3개월물이고 제일 왼쪽이 3개월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1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30년 만기 등등 그 각 만기별로 이 일드 수익률을 찍습니다. 찍은 뒤에 그것들을 쭉 연결시키면 그걸 일드 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형태 아니면 지금 이제 CNBC에 나와 있던 현재 실시간의 미국 국채의 일드 커브를 보면 점을 찍어 연결시키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라는 것은 만기가 길수록 만기 수익률이 높다. 그런 거죠. 만기가 짧을수록 만기 수익률이 낮다. 그리고 그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만큼 슬로프가 심하지는 않고 굉장히 완만한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플랫인 경우도 있고 만기 차이가 만기 불문 이자율이 거의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65년 데이터를 보니까 1980년대 때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비슷하게 돼 있고 또 일부 기간에서는 오히려 역전도 돼 있었죠. 역전. 오히려 만기가 긴 것이 이자율이 더 낮았죠. 만기 수익률이 낮았죠. 만기가 짧은 것이 더 높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드 커브는 이렇게 그 수평축이 만기 기간이고 수직축이 이자율 또는 만기 수익률로 해가지고 나타낸 만기별 이자율 그러니까 채권의 물론 이제 위험 구조는 동일한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채에 대해서만 그럴 수 있습니다. 위험 구조가 동일한 다양한 만기를 가지는 채권이 일반적인 채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채에서만 존재하죠. 그래서 국채에 대해서만 그럴 수 있는데 국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본다 그러면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런 형태다. 자, 그럼 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보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는 만기에 따른 수익률을 그래프로 그린 곡선이다. 그리고 우상향, 아까 일반적인 형태다. 왼쪽 위에 첫 번째 그림이 장기 이자율이 단기보다 높은 경우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있는 플랫한 거, 수평한 곡선이죠. 수평한 곡선 같은 경우는 장단기 이자율의 차이가 없다. 동일한 경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소위 우리가 인버티드 일드 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전된 일드 커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인 경우하고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됐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경우죠.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더 낮은 경우.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자 이제 이 일드 커브의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아까 65년 동안 이 이자율 변화, 변동,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이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지는 채권들의 이자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움직인다. 조금은 뭐 왔다 갔다 하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같이 움직이더라. 오를 때는 다 오르고 떨어질 때는 다 오르더라. 1980년대, 80년, 79년 말 80년대 굉장히 높고 그 다음 그게부터 뚝 떨어지더라. 70년대부터 80년까지는 쫙 오르더라. 뭐 이렇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인다. 두 번째는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의 기울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그 녹색은, 연두색은 다 바닥에 깔려 있었죠. 그 연두색이라는 것이 그 세 개 중에서 제일 단기입니다.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 뭐, 특별한 경우에는 뒤집힌 경우도 있었지만, 그게 밑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제일 심했던 경우가 79년, 80년이었죠. 그때는 뒤집어졌죠.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경우에는 그게 바닥에 있을 때는 대부분 우상향,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 기울기를 가진더라. 단기 이자율이 높을 때는 1979년, 80년대는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우하향이나 우하향이라는 것이 소위 역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버티드, 역전된 수익률 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더라. 이런 경우도 보이더라. 아주 희귀한 경우지만. 그 다음 세 번째, 수익률 곡선은 거의 언제나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더라.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또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 뭐 이런 등등을 다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뭐 쉽게 이제 이야기하면 한 가지 이론 가지고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기대 이론을, 그러니까 기관 구조를 설명하는 첫 번째 이론은 기대 이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은 기대 이론입니다. 기대 이론이라는 것은 채권의 가격 평가 이론입니다.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 채권 만기 수익률, 채권의 가치 평가, 결국은 현재 가치를 통해서 가치 평가했습니다. 채권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통해 가지고 채권의 가격을 평가하는 거죠. 그 가격 평가하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이 기대 이론 가지고 설명하면 사실 1과 2든 설명하지만 사실 3은 설명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시장 이론이라고 배울 건데 이거는 3은 설명하지만 1, 2는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세 가지 사실 모두를 설명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기대 이론하고 분할시장 이론을 이제 결합한 이론입니다. 결합해 가지고 설명하니까 이제 세 개 다 설명을 해낼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대 이론을 먼저 이거 설명하는 로직을 배우는 것이 기대 이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으로 이 일드 커브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기대 이론 expectation theory입니다. 이 expectation이라는 것은 소위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그 현금 흐름의 기대, 그러니까 현재 가치죠. 그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은 기대 현금 가치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장기 채권의 이자율은 사람들이 장기 채권의 수명기간, 잔존 만기기간, 수명이라기보다는 만기기간이죠. 잔존 만기기간 동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이자율들의 평균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간단한 생각이죠. 장기 채권 이자율은 단기 채권 이자율의 평균이다. 채권의 매입자들은 다른 만기 채권보다 어느 한 만기 채권을 더 선호하지는 않는다. 채권의 매입자들은 어느 한 만기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다른 만기 채권 기대 수익률보다 낮다 그러면 그 만기 채권을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즉 채권 보유자들은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이 완전 대체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1년 만기 채권 두 개의 수익률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간은 다르죠. 지금부터 1년 만기 채권하고 1년 뒤에 1년 만기 채권. 2년 동안 채권에 투자하자 어떻게 하느냐? 만기 2년짜리 채권을 사는 게 한 방법이 있고 만기 1년짜리 채권을 샀다가 1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면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만기 1년짜리 채권을 살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방법에서 수익률이 차이가 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에서 그게 차이가 안 나도록 시장에서는 가격이 형성된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1년 만기 채권, 지금부터 1년 만기, 1년 뒤에 1년 만기 그 두 개의 수익 이자율의 만기 수익률의 평균일 것이다. 그리고 1년 1년 두 번 하는 거하고 2년 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그 차이를 안 할 것이다. 뭐 돈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만 같으면 되는 거지. 특별히 뭔가 하면 같은 수익률인데 나는 2년만 타겠다. 나는 1년 두 번 사겠다.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유동성 제약이라든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두 개를 차별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특히 이런 채권 투자자들은 다른 만기 채권을 가진 채권들이 완전 대체이자 1년이든 2년이든 1년 두 번이든 2년이든 뭐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2년 채권은 1년 두 개의 평균값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기대 이론입니다. 자, 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이제 그 이론을 설명했는데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 그 이론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그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 더 쉽겠죠. 1년 만기 채권의 현재 이자율이 6%다. 그리고 내년에 1년 만기 채권 이자율이 8%가 될 걸로 예상한다. 그렇다 그러면 두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은 7%죠. 그 이야기는 2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7%여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저렇게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 저 시장에서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7%로 보통 결정이 된다. 라는 것이 이제 기대 이론입니다. 즉, IT는 1년 만기 채권, 그 다음에 그러니까 T는 현재 시점입니다. T 시점에서의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이자율. 그 다음에 T 플러스 1에서의 1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 만기 수익률은 IT 플러스 1로 합시다. IT 플러스 1. 그렇지만 지금 이건 모르죠. 지금 모르니까 모르는 가치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사람들의 예측인 기대치다라는 거죠. 그래, 이 expected value라고 이를 넣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만기가 2년이라 그러면 2년 만기는 T 앞에다 2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다 일자가 있는 거죠. 1년 만기이기 때문에 1입니다. 1. 1이니까 이제 1은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곱하기 1 하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기 2년은 2T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에 따르면 기대 이론을 따른다 그러면 요거죠. 2년 만기 채권 투자해 가지고 얻게 되는 만기 때 받는 돈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해가 만기 때 받는 돈은 뭐 첫해 이자율이 IET죠. 그죠? IET고 이게 만기 수익률이죠. 뭐 쿠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뒤 지나고 나면 이거 이제 여기다가 뭔가 하면 다시 또 이걸 또 받습니다. 뭐 사실은 여기다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을 하는 건데 어쨌든 만기 수익률 개념이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1을 빼면 받게 되는 이제 이자율, 수익률, 2년 만기의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투자한 수익률,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2년 동안 연율이 아니라 풀 2년 동안 받게 되는 수익률이 되죠. 수익률이 되는데 그 수익률은 여기 나오나? 그 수익률은 요 식을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2 여기 양쪽이니까 요렇게 하나 두 개니까 2i 2t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게 제곱이니까 요게 제곱이죠. 그죠? 빼기 1이 되고 이걸 다시 풀면 1에서 1 빼고 나면 요건 없어지고 요거 두 개 항이죠. 그죠? 요거 두 개 항인데 요거 두 개 항.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항이 남죠. 그죠? 요거 두 개 항. 이게 왜 이거 되있나? 그래서 요거 두 개 항입니다. 야, 여기서 요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항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건데 그 이자율을 제곱을 했다. 그러니까 뭐 1%다. 그러면 0.01이죠. 0.01을 제곱하면 0.0001입니다. 뭐 그래서 이게 되게 적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일단 무시를 한다 그러면 2기 동안 2기 만기 채권을 보유할 경우 기대 수익률은 2IET가 되는 겁니다. 요만큼. 뭐 사실 이제 요걸 무시해버리는 것은 복리를 무시하는 거죠. 달리가 되는 거죠. 그죠? 달리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본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2년 만기 채권의 투자 수익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한 경우의 수익률이고, 그 다음 두 개의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한 경우, 두 개의 1년 만기 채권, 단기채를 두 번 이제 롤오버 한다 그럽니다. 롤오버 한 경우. 그러면 지금 투자하면 1 플러스 IT, 이거는 현재 지금 시장에서 딱 가격을 알 수 있으니까, 이자율을 알 수 있으니까 작년 알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내가 받게 되는 돈이 이 돈입니다. 이런 투자하면 1년 뒤에 이 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다시 또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한 뒤에 그 다시 1년 더 있다, 더 이후에 받게 되면 여기다가 이걸 곱한 거죠. 그걸 받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원금을 빼고 나면, 투자 1원을 빼고 나면 이거 자체가 투자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 2년 동안 투자. 그러니까 단기 롤오버 해가 투자해가지고 얻게 되는 수익률이죠. 그럼 이것도 이제 제곱을 하기, 이걸 풀면, 계산해가 풀면 두 개 곱하면 4개 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둘, 셋, 4개 항이 됩니다. 4개 항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요거 두 개, 이자율 2개 곱하면 굉장히 적은 값이죠. 적은 값이기 때문에 요건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1 빼기 1 빼기 1 빼고 나면 결국은 남는 것은 요 두 항만 남습니다. 여기에 매우 작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두 개의 1기 만기 채권을 보유한 경우 기대 수익률은 요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2년 만기 채권 수익 투자하면 소위 그것에 곱하기 2고, 그 다음에 1년 만기 채권 롤업 한다 그러면 1년 만기 채권 이자율 두 개의 합의 값이죠. 그게 이제 롤업 했는 2년 동안의 그 수익률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기대 이론에 따른다 그러면 이게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얻게 되는 수익률이고, 2년 동안의 수익률이고, 요거는 1년 만기 채권 두 번 투자해가지고, 롤오버 해가지고 얻게 되는 그 총 수익, 2년 동안에 얻게 되는 수익률입니다.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특별히 어떤 채권, 장기나 단기에 대한 특별한 이상한 선호가 없다 그러면, 선호가 없고, 두 채권이 완전 대체제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수익률은 같아야 된다. 라는 것이 기대 이론의 가장 뼈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푼다 그러면, 과연 그럼 IET, 장기채 이자율은 어떻게 되느냐? IET는 이걸 다시 풀면 2를 양변에 나누면 IET는 결국은 1년 만기 채권 두 개의 평균값이다. 라는 이야기죠. 2기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두 개의 1년 만기 채권 이자율의 평균과 같다. 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2년 만기 채권 가지고만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2년 아니라 3년, 4년, 5년, N년까지 장기 채권에 대한 일반항으로 해본다 그러면, N 기여를 가지는 만기 채권에 대해 보면, 이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뭐 1년 만기 채권의 쭉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하고 같아진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이론입니다. N기 만기 채권 이자율은 N기 채권 수명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년의 1년 만기 채권 이자율의 평균값하고 같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 이론입니다. 자, 기대 이론은 뭔가, 이 이론은 가장 명쾌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이론입니다. 체계적이고, 더 체계적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식으로 딱딱 떨어지고 값을 딱 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인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론 가지고는 아까 말한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세 가지 팩터는 다 설명을 못 하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왜 서로 다른 시점에서 변화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서로 다른 만기들이 이 기대 이론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나 서로 다른 만기들을 가진 채권들의 이자율이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죠. 제일 설명을 잘해주는 부분은 이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제일 강력한 점은. 왜냐하면,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만기 내에 어떤 한 번이라도 뭐가 움직이면 다 같이 다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채권 가격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거죠. 만기 불문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만기 기간만 어느 정도 뭔가 오버랩 된다 그러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1년 만기 채권 이자율 움직이면 그 다음 뭔가 하면 지금부터 뭐 현재 시장에 있는 1년부터 30년 채권까지 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 가격 결정에 지금 현재 1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반 변화를 설명한다. 라는 것이 이제 제일 체계적이고 강력한 부분입니다. 제일 강력한 것은 동반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모든 채권 가격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계 관계 속에서 동반 변화일 것이다. 또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 수익률 곡선이 왜 우상향하고 단기 이자율이 높을 때 수익률 곡선들이 왜 우하향하는지도 설명해 준다. 뭐죠? 단기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하죠. 그러니까 단기가 낮다 그러면 뭐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거죠. 우상향하는데 뭐 이것도 설명해 주고 단기 이자율이 높을 때는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는지도 설명해 주는데 문제는 왜 통상적으로 우상향하는가는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뭐 미래 IT가 1년 뒤에 만기가 높다 그러면 장기로 갈수록 이렇게 높아진다 라는 것이 이제 설명은 됩니다. 낮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항상 이렇게 되냐라는 거죠. 왜 항상 이렇게 되느냐? 왜 항상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항상 우하향하느냐? 왜 장기채는 항상 높냐? 단기채 두 개의 평균인데 왜 항상 높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설명을 못한다. 우연히 뭔가 한 번 됐다, 뭐 그 영역에 따라 가지고 체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한 번이 뭔가 하면 항상 장기에 높도록만 된다는 것에 대한 논리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간에 체계적인 움직임을 설명해 주지만 통상적으로 항상 우상향하는 장기체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것은 이게 설명을 못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이 이론의 단점입니다. 팩트 두 개는 설명하는데 세 번째 팩트를 설명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등장한 새로운 이론이 분할시장 이론입니다. 분할시장 이론인데 이건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비체계적이고. 그러나 이 분할시장 이론은 서로 다른 만기들을 가진 채권들은 대체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분할시장이 됩니다. 채권 간에 만기 간에 채권 간에 완전 대체제가 존재해야 한다. 그 이야기는 투자자들이 다르다. 장기채를 투자한 사람들이 있고 장기채를 선호한 투자자들이 있고 단기채를 선호한 투자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다르다 그러면 뭐든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기채 이자율이 왜 높냐? 장기채는 공급에 비해서 항상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높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너무나 소위 애드옥한 거죠. 애드옥해서 문제인데 사실은 뭔가 그냥 팩터를 그냥 그 현실의 팩터 자체를 이론에 맞춰버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론입니다. 굳이 이론이라 그러면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지는 각 채권 이자율은 각 채권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투자자들은 다른 만기보다 한 만기를 가진 채권에 대한 선호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다 그러면 장기 채권의 이자율은 높을 것이다. 만일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자율 위험이 낮은 단기 만기 채권을 선호한다 그러면 이것은 수익률 곡선이 왜 통상적으로 우상향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말 잘못했네요.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게 아니라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낮다 그러면 장기채 만기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죠. 장기채를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 그러면 그때는 장기채의 가격이 높죠. 가격이 높다고 한다 그러면 이자율은 낮아야 됩니다. 만기 수익률이.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가 설명하려는 팩트는 장기채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높죠. 높다는 이유는 사실은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기채를 더 선호한다. 단기채 이자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단기채는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뭐 0.00 같다는 말은 거의 뭔가 하면 가격이 거의 뭐 액면가격하고 동일하다. 이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액면가하고 동일하다는 것은 가격이 최고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채는 이자 가격이 왜 그래 높냐? 수요가 높기 때문에. 장기채는 왜 그래? 가격이 낮냐? 또는 수익률이 높냐? 수요가 적기 때문에.
라는 것이 이 이론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단기 채권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그게 이제 분할 시장 이론입니다. 뭐 이런 팩터가 존재하긴 합니다.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이 펀드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채권을 편입합니다. 장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를 선호하죠. 왜냐하면 자주 이게 롤오버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비용입니다. 매번 시장 가가지고 그리고 롤오버 플러스 불확실성이 노출되는 거죠. 지금 3년 만기 채권 딱 사들이 버리면 30년 만기 채권 사들이 버리면 30년 동안 이자는 딱 픽스 된 겁니다. 중간에 팔지 않은 한은 딱 픽스 되는 거죠. 그런데 뭐 1년짜리 사가지고 계속 바꾸면 중간에 1년짜리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하는 펀드에 따라 가지고 이 채권에 대한 선호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30년 채권 만기가 펀드가 어딨냐? 많아요. 장기로 운영하는 펀드가 많은 게 주로 어디서 운영하느냐 그러면 생보사,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대부분 장기채로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 보험이야 단기죠. 자동차 보험은 사실은 뭐 채권 운영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년마다 결산해 가지고 땡 처리해 버리니까요. 그러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30년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특히 연금도 그렇죠. 젊을 때부터 돈 내 가지고 나중에 늙어 가지고 평생을 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장기로 운영되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뭐 그런 수요에 따라 가지고 뭔가 장기채를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국가 부채를 만든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채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10년 이상 되는 장기채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그런 채권 발행하면 아무도 못 믿죠. 만기 10년 내에 망하는 기업이 망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수명이라는 게 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국가에서 그런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발행하는데, 근데 이제 그 발행액에 비해 가지고 이제 수요로 봐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렇다 그러면 사람마다, 그 다음 기간마다 채권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 그러면 그 만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게 팩트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가설적으로는 그런 주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분할 시장이 들어갑니다. 시장이 분할되어 있다. 단기채 시장, 중기채 시장, 장기채 시장. 이렇게 분할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론인데, 뭐, 그럴 수는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론 자체가 너무나 애독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 같잖아, 이론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론이란 것이 뭔가 하면, 팩트를 다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예상도 해내야 되는데, 그냥,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다라는 동호 반복에 그치기 때문에 너무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뭐 그런 이론이라고는 볼 수 있죠. 재미가 없는, 유용성이 떨어지는 이론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3을 설명해 줍니다. 3을 설명해 주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장기채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낮다. 단기채는 많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우상향하는 일대 커버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국은 이제 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과 특정 시장 선호 이론. 장기 채권의 이자율은 장기 채권의 수명기간 동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이자율의 평균과, 자, 이게 기대 이론이죠, 그죠? 기대 이론에 대한 이야기고, 기대 이론 플러스 장기 채권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반응하는
유동성 프리미엄의 합과 같다. 자, 기대 이론에다가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더 집어넣은 것이 유동성 프리미엄을 집어넣었다.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해 가지고 프리미엄, 소위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그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유동성이 높죠. 유동성이 높으니까 그건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만기가 길수록 유동성은 떨어집니다. 현금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기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팔릴라 그러면 더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프리미엄은 더 줘야지 팔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소위 유동성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수요 공급 상황에 반응하는 유동성 프리미엄, 기대 이론에다가 요걸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은 완전 대체제가 아니라 부분 대체제, 불완전 대체제다라는 거죠. 기대 이론의 대체성은 따르는데 그러니까 프리미엄만 주면 완전 대체제가 되는 거죠. 프리미엄을 합쳐가지고 완전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식으로, 이것도 깔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 깔끔하게 풀 수가 있는데, 자, 기대 이론은 식은 요거죠. 만기가 N년, N기간 가지는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1년 만기, 그 N기간 동안에 매해 발생하는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의 평균값이죠. 그게 요식입니다. 여기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은 하나를 더했죠. 유동성 프리미엄 됐다. LNT, 리퀴디티 프리미엄. 유동성이 L이죠, 그죠? 리퀴디티 프리미엄. L하고 NT. N이라는 것은, LNT라는 것은 N에 비례할 겁니다. 뭐 정비례는 아는지 몰라도, N이 짧을수록 적고, N이 클수록 크지는. 그러니까 1년 만기 비해가지고 10년 만기 유동성 프리미엄은 더 높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LNT가 존재한다. LNT는 T 시점에서 N기 만기 채권의 유동성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LNT는 항상 당연히 양의감을 가지겠죠. 가지고 그 다음에 N에 따라서 증가한다.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그런 값이 됩니다. 여기다가 투자자들은 다른 만기보다 특정한 만기를 가진 채권들에 대한 선호를 또 가진다. 특정 만기, 특정 시장 선호율은.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는 경우에만 서로 다른 만기들을 가진 채권들을 기꺼이 매입한다. 투자자들은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권을 그렇기 때문에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봅시다. 계산식이 없네.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유동성 프리미엄을 줘가지고 다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얘가 없는데, 아까 3, 5, 1. 어쨌든 연습 문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유동성 프리미엄을 얼마를 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기대 이론에서 이 IT 플러스 1, 2 주고, 지금은 3%고 나중에는 5%다. 그러면 2년 만기 채권의 INT는 얼마냐? 그러면 4%가 되는 거죠. 4%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4%가 안 되더라. 라는데, 왜냐하면 이게 1%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한 0.5%다. 그러면 4.5%가 되는 거죠. 4.5%. 그러니까 1년 만기는 4%고, 1년 만기는 3%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1년 만기는 5%고, 지금 2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4%가 아니라 4.5% 정도 된다. 그러니까 보통 그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라는 것이 이제 사후적으로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동성 프리미엄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봐서도 사후적으로 이제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유동성 프리미엄이죠. 물론 일드 커브가 역전됐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그걸로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특수한 상황이죠. 그거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아니라 일드 커브가 역전된 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금융 정책 기조가 확 뒤바뀐 경우, 그런 경우에
완전 긴축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라 그러면 이건 다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이야기죠.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유동성 프리미엄은 당연히 플러스인 겁니다. 유동성이 잠긴다 그러면 그만큼 뭔가 더 보상을 해줘야지 그런 장기채를 사람들이 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이야기했던 그 이론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일반적인 일드 커브죠.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런 형태입니다. 우상향하는 형태. 그런데 기대 이론으로 따르면 기대 이론에 따른 수익률 커브는 이런 플랫이 되는 거죠. 플랫이 되는데 이게 플랫 뭐 항상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느 한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타임으로 봐가지고 플랫이 맞다는 이야기죠. 플랫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뭔가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럼 그건 뭐냐? 그건 거기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겁니다.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n이 길어질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뭐 체계적으로 뭔가 정 비율을 나눌지 몰라도 어쨌든 n이 길어질수록 더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더 오랫동안 돈이 잠긴다 그러면 그만큼 더 보상을 해줘야지 그런 제품이 팔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되는 겁니다. 또는 뭐 특정 시장 이론 이렇게 이게 된다. 즉 유동성 프리미엄은 항상 양이고 만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해 제시되는 수익률은 항상 기대 이론에 의해 제시되는 수익률보다 위에 있고 더 급한 기울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으로서 일반적인 이제 수익률 곡선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의 이자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변한다. 이것은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을 나타내는 식의 첫 번째 항에 의했으면 되죠. 그러니까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기대 이론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기대 이론 부분에서 이 내용은 첫 번째 부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단기 이자율이 높을 때 우하향하는 경향을 가진다.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유동성 항에 의했으면 되죠. 우상향은 유동성 이론에 따라 가지고 유동성 선호 이론,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낮게 예상되는 단기 이자율의 평균에 의해 설명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우하향하는 경우에는 뭐 유동성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낮게 예상되는 단기 이자율의 평균에 의해 가지고 설명될 수 있다. 수익률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이다. 그것은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 가지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우상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써 일드 커브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미래 단기 이자율이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 그죠? 미래 단기 이자율이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된다. 이거죠. 가장 일반적인 게 이겁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 뭐 현재 경제도 균형 상태고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플랫에다가 그다음 유동성 프리미엄까지 더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슬로프가 스티프해진다. 왼쪽까지 스티프해진다 그러면 미래 단기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다. 는 예상인 거죠. 자, 최근에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오른다. 라는 것은 여기에서 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드 커브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미래 단기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왜 상승할 것이냐? 인플레이션이 반영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점에 왔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종점에 왔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면 극복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될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극복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금융 시스템 또 금융 정책도 정상으로 갑니다. 즉 양적 완화를 스탑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이자율 수준으로 되돌아가겠죠. 통상적인 이자율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지금 0%인데 이게 아니라 뭔가 한 2%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단기 이자율이 상승한다. 모든 이자율이 다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뭔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곧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백신이 나오고 이 전염성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이쪽으로 갈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나빠지겠죠. 주가 거품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자금 공급이 줄면서 투자했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투자 자금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모든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이제 오름세가 주춤하고 아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은 가능한 거죠. 가능한데 어쨌든 경제가 정상화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됐다가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 돼버리면 그때는 다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죠? 가장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미래 단기자율이 하락한다는 예상입니다. 플랫이라는 얘기는 유동성 프리미엄은 다 까먹었다는 이야기죠. 까먹을 정도로 이자율이 떨어진다. 장기채 이자율이 떨어진다. 미래 이자율이 하락한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강력한 긴축 초기에는 저런 일이 생깁니다. 강력한 긴축을 한다 그러면 미래 단기 이자율이 하락한다. 어쨌든 단기 이자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하락한다. 아주 빠르게 하락한다 그러면 이렇게 인버티드까지도 가능합니다. 인버티드. 자, 하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아까 긴축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긴축 통화 정책을 하면 하락합니다. 물론 긴축 통화 정책을 하면 단번에는 이자율이 오르죠. 우리가 통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 변화 반응을 장단기에 따라 가지고 반응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단기에는 이자율이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긴축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통화 공급을 줄인다고 되면 이자율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단기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이자 가격이 오르겠죠. 이자율이 오르겠죠. 돈이 부족하니까 이자율이 오르지만, 그러나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오른 물가를 낮춰버리면 그때는 피시 효과에 따라 가지고 명목 이자율에 포함되어 있던 이 인플레이션 부분이 낮아져 버리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런 긴축 정책을 하는 이유는, 긴축 통화 정책을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가 우리가 아까도 봤죠. 79년 말 80년대 초 미국의 그 이자율 변동을 봤습니다. 그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드 커브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79년 말 80년대에 일드 커브가 이랬고, 그 다음에 가까이 우리가 지금 최근 제일 가까이 이런 일드 커브를 경험한 것은 미국 국채에서 2015년 정도에 이런 일드 커브가 나타났습니다. 2014년, 15년경에 이런 일드 커브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왜 이런 일드 커브가 나타났냐 그러면 소위 테이퍼링 때문에 그랬던 거죠.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소위 긴축 통화 정책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8년에 미국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통화 공급을 엄청나게 늘렸죠. 0% 이자율 정책에다가 이제 양적 완화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늘렸는데, 미국 경제가 뭔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거의 정상화 됐습니다. 정상화됨으로써 미국 통화당국은 통화정책도 정상화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갔죠.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양적 완화하는 것을 뭐 처음에 한 1년에 걸쳐가 줄였습니다. 매년 사들인 액수를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0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하면 이걸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스탑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정책 금리를 올리는 거죠. 이 기조로 정책이 가니까 당장 채권 시장에서는 일드 커브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긴축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긴축 통화 정책으로, 그러니까 통화 공급을 줄이는데, 통화 공급을 줄인다는 것은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게 뒤집어지느냐? 이자율이 하락이 아니라 통화 공급을 줄이면 이자율이 높아지는데 왜 이래 되느냐? 라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아해합니다. 의아한데, 그게 이제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
통화 공급을 많이 늘어났으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으로 가서 결국은 명목이자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그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단기이자율이 하락하는 요인이다. 오를 것을 안 오르게 만드는 거. 직접 현재 수준에서 하락은 아니고 지금도 워낙 낮지만 오를 만큼 그 이제 그 폭탄이 있었는데 그 폭탄을 제거해 줌으로써 뭔가 하면 기대로서 오히려 그 기대로서는 그 하락하는 그런 방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드 커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지금 또 이제 조금 테이퍼링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죠. 테이퍼링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생각에는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분명히 테이퍼링이 들어갈 겁니다. 테이퍼링. 그러니까 미국 페드 의장도 이야기가 내년까지 사실 뭔가 하면 0% 이자율은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이자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스탑하겠다는 이야기죠.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0% 이자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계속 더 하겠다, 계속 하겠다는 말은 절대 안 했거든요. 절대 안 하고 그냥 0% 이자율을 유지한다. 그 이야기는 곧 양적 완화는 줄이든지 스탑을 시키겠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소위 통화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곧 뭐 빠르면 올해 내 아니면 내년까지는 꼭 또 이런 형태의 일드 커브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신문에서 여기 내가 막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신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라고요. 그러면 엉터리로 분석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뭐 특정 기간에 이제 일드 커브를 쭉 본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게 이런 겁니다. 우상향이죠, 그죠? 이 상향. 만기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 보면 이제 특히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이라는 것이 요 왼쪽이 굉장히 낮을 때, 단기채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데 이제 이렇게 플랫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죠. 이 뒤집어진 것의 제일 대표 예는 81년입니다. 81년. 그러니까 79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초까지 미국이 폴 보크 페드 의장이 강력한 통화 긴축, 엄청난 실업률을 감소하고 경기 침체를 감소하고 강력한 통화 긴축을 했죠. 긴축을 하면서 이렇게 높은 이자율 수준을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그 통화 긴축을 하니까 이게 이제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뒤집어졌는데 이 뒤집어져가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전 시작할 때는 이거죠. 시작할 때는 80년 이랬는데 그게 플랫이었는데 약간 우상향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죠. 뒤집어졌지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레벨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게 보이니까 전체 레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 가지고 쭉 떨어져가 뒤에 데이터는 없지만 뭐 80년대, 87년, 8년 되면 2m까지 떨어져가 이렇게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 이건 너무 낮지만 한 이 정도쯤에는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특정 시점의 일드 커브고 일드 커브 자체의 이제 변동 과정입니다. 자, 이상으로는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 일드 커브,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뭐 수업 계획서에 있던 것보다는 진도가 한 2주 정도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공부할 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게 다 못하고 있었는데 좀 더 이제 그 모태가 안타까웠던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게 됐네요. 어쨌든 13장까지 다 했기 때문에 13장이 아니죠. 어쨌든 여기 6장까지 다 했기 때문에 과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과제는 4월 12일까지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출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일단 주식시장을 하겠습니다. 한두 주 더 하고 나서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식시장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 예대 마진의 확대가 한국 경제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내 볼륨을 좀 키우고. 잘 안 들리는데. 다시 이야기해보죠. 한국은 예대 마진이 OECD 평균 대비 좀 낮고 이런 예대 마진이 좀 더 확대되는 것이 한국 경제 발전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타당한 의견인가요? 예대 마진이 경제 발전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대 마진이라는 것은 금융시장이 갖는 수익성의 원천인 것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뭐 원천이지, 뭐 금융기관으로서는 예대 마진이 높은 게 좋겠죠. 좋은데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건 없는데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저금리 기조가 금리가 낮다, 전반적으로 낮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 했을 때 한 2%는 떼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의 예금을 받아가지고 10% 빌리지만 2% 예대 마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자율이 뭔가 하면 2%다. 그러면 얼마를 떼먹을 수 있겠어요? 이자율이 2%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출금리로 2% 받는데 1%를 조달하더라도 차이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보통 조달금리가 한 1.5는 돼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적은 거죠. 이게 이제 이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낮으면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예대 마진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 사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면 이제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수익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가 설치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미국 금융위기가 왜 생겼느냐에 대해 가지고 금융기관들의 탐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저금리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 자구책을 찾아 나갔던 것이 소위 모기지의 유동화, 그걸 통해 가지고 모기지 대출을 늘리고, 그러니까 이 예대 마진이 적다 그러면 일단 대출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옛날의 그 수익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절박하게 만드는데, 뭐 기업들이란 것이 이 뭔가 더 절박하게 만들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기는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금융기관이 너무 그렇게 절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위험한 행동조차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굉장히 낮으면, 예대 마진이 낮고, 그러면 이제 금융이 상당히 긴장에 빠진다라는 건 맞습니다. 빠진다라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자율 수준이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신문 기자들이 하는 거 보면 금융기관 보고 뭔가 수익성 다변화를 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수익성 다변화를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수수료 받아 챙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기사를 보면 수수료를 많이 받아 챙긴다고 또 두드리 깨고 있어요. 뭐, 이 수수료가 얼마고 수수료가 얼마고 그런 거죠. 그렇다고 뭔가 투자은행으로 가라? 투자은행은 그냥 은행은 그 영역은 아닙니다. 일반 은행은 영역은 아니고 두 개는 엄격히 분리해야 돼요. 일반 은행과 투자은행은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공존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는 볼 수 있죠.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낮으면 예대 마진이 낮게 되고 금융이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고 뭐 금융기관들 사정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예대 마진이라는 것은 뭐 그것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걸요. 뭐 그 정도입니다. 혹시 뭐 다른 정보가 더 있으면 이야기하고. 됐어요? 뭐 또. 그럼 예대 마진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생기면은 부동산 시장은 더 뜨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경우에도 예대 마진이 낮아지면서 은행들이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서프라임을 막 대출해 준 건데 그게 결국 미국 주택 그 가격이 엄청난 버블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대 마진이 낮아지면, 예대 마진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예대 마진이 낮아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자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자율 레벨 자체가 낮으면 예대 마진이 낮아집니다. 뜯어볼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자율이 레벨이 낮아지면 부동산은 뜹니다. 이자율이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따로 가는 걸로 봐야 돼요. 따로 가는 걸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그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그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규제를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어젠가 그저께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개념으로 봐가 당연히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은 뭔가 하면 왜 가난한 사람한테 고리를 받고 부자한테는 낮은 이자를 받느냐. 그러면 뭔가 서브프라임 같은 건 다 대출해주고 부자들한테 대출 안 해줘야 되는 거, 아주 이자를 높이면 대출 안 하겠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논리라 그러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서브프라임은 대출이 대부분 뭔가 하면 그 대출을 해줘봐야 제대로 못 갚는 사람인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만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은 은행이 할 수 있는 대출은 아니죠. 뭐 우리나라에서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뭐라고 이야기하나, 제2금융권은 그런 걸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로 하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것들이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망했죠. 대부분 다 망했죠. 언젠가는 망한 겁니다. 망할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프레임 모기지를 그런데 직접 연결시켜 보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그런 데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그건 일반적인 현상이죠.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빠질 전혀 여지가 없는 건가요? 저성장, 저금리였던. 자, 봅시다. 저성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고도성장은 안 되고, 이제는 잘하면, 잘 운영하면 한 2에서 3% 정도 성장이고, 그 다음에 저금리는, 옛날 10% 이자율보다는 저금리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리 수준이 어느 수준이 정상이냐 그러면 경제 성장률 더하기 1%가 정상입니다.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 그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 5% 정도 되는 이자율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한 2% 되니까 지금 저금리죠.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비상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생긴 건데 그 이야기는 비상 상태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같은 저금리는 지속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 거품, 주가 거품이 다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되돌아간 것이고, 지금 현재 부동산 거품이라는 것은, 부동산 높은 가격이라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겁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품입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시한폭탄이죠. 이 꺼질 때는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 사람 곡소리가 날 겁니다. 여러 기업들이 망하게 될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가느냐라는 문제죠. 근데 터지는 건 언제 문제는 터지냐? 이게 예? 예. 부동산 시장이 만약 그렇게 약간 진짜 붕괴되듯이 가버리면은 결국 또 중앙은행들은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 같은데 완전. 그렇죠. 약간 구조적으로. 그렇죠. 지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정책 당국으로서는 곡소리는 안 나는 정도로, 조금 곡소리 나는 정도로 계속적으로 정책을 해야 되겠죠. 시스템이 데미지를 안 입을 정도로 뭔가 하면 정상 상황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예측 가능한 천천한 정도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주는 걸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 되겠죠.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고, 그리고 긴 미래를 본다 그러면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비교하는 것이 일본이잖아요. 일본을 보라고요. 일본 부동산 절대 안 올라요. 지금 이 와중에도 아까 이자율 봤죠. 일본 이자율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거의 다 0입니다. 0. 다 마이너스입니다. 개인도 거의 0% 이자로 다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신기한 게 노인들이 은퇴한 노인들이 월세를 계속 살아야 되느냐 집을 사야 되느냐 그게 항상 논쟁이래요.
TV에 항상 나와 논쟁하고 있는데 대부분 결론은 계속 월세 살자라는 건데 집을 사버리면 나중에 집값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집값 떨어지는 게 더 겁난다. 한 20년 동안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거품이 꺼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인구 구조를 봐가지고도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부터는 인구가 줍니다. 인구가 줄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 겁니다. 지금부터는. 인구가 줄면 결국은 지금까지는 뭔가 하면 뭐 예를 들어가 분가가 많아지고 독립세대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많았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입니다. 아무리 투기적인 수요라고 그러더라도 실수요가 없는 투기적인 수요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언제부터냐 그건 안 보장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2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3, 4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뒤, 20년 뒤라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소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고전학파적인 이론, 장기적인 이론으로 장기적인 결정 요인을 봐가지고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